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수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에 정책위 의장 인선을 어떻게 할지, 또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과연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대를 하느냐만 쳐다봤습니다. 지난주에 하도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날은 안 했었는데 어제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잘 있나요? 하신 거죠. 예. 지금 한동훈 당대표 체제를 좀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풀어야 윤핵관들이 한동훈 체제 견제하는 메시지, 행동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이 이 사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거고, 대통령은 독대를 허락함으로써 한동훈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한동훈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와 신호를 보냄으로써 당은 급속도로 한동훈 체제로 변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했죠. 특히 이제 당직 인선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해라. 네. 그리고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좀 알아서 뒷받침을 좀 잘 해줘라. 그리고 혼자 상의하지 말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의해라. 그런 조언을 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책위 의장 인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죠. 한동훈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고요. 그냥 고심하고 정책위 있다? 의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계속 흘리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기본적으로 지명직,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멤버가 9명인데 네.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임명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줄 사람은 대표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표결을 했을 때 만약 5명이 반대하고 4명만 찬성을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결정 사항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4사람으로 임명하고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하면 4사람 5명, 그럼 내가 결정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지 네.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정책위원장은 4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분열이 시작됐다. 또 일부 분석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간에. 왜냐하면 그 이유가 국민의힘 정점식 정치위정을 둘러서 뒤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분열이 됐었죠. 근데 이제 어제 독대를 함으로써 네. 당직 인선은 한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내가 뭐 고집하지 않을게요라고 풀어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제 갈등을 벌일 것이다. 분열과 뭐 더 깊은 반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제 독대로서 좀 당분간은 이 대통령실과 윤핵관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의 갈등과 분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그래서 오늘 던졌군요.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임명직 당직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뭐 임명직 당직자들은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주말에 그 당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정책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실무 준비는 정책위에서 하니까 일단 그것까지 마무리 짓고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그만두고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막 고집스럽거나 뭐 독단적이거나 뭐 대가 센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시절 처음 취임했을 때 그 기재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한동훈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굳이 뭐 한동훈 당대표와 반목하는 모습, 갈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두 분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궁금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는 결이 달라.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도 당 대표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됐는데 이렇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랬대요. 한동훈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내가 대통령 부부를 제일 잘 알아. 네.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또 회유도 해야 되고 어떻게 압박을 하고 어떻게 양보를 이끌어내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현명하게 차별화할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년 동안 같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가 당대표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무시하고 뭐 당 일을 결정하려고 그래? 말이 안 돼.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서로 반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뭐 어제 독대를 한번 했지만 뭐 자주 연락을 하고 독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풀고 여러 가지 당에서 결정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왜 네.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을 했을까요? MBC 사장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뭐. 박문진 이사장 바꿔서 MBC 사장 바꿔서 네. 지금 야당의 뭐 진보 진영의 편을 드는 MBC를 이제 국민의힘이나 용산 쪽에서는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MBC를 장악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MBC를 가장 잘 아는 배가 세고 고집이 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박문진 이사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5시부터 비공개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사들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이제 MBC 사장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뭐 방심의 벌점도 많이 받았고 네. 경영 성과 등을 내세워서 바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바꿀 것 같아요. 2명이 됐나요? 원래는 지금 0명이었다가 위원장 이제 임명이 됐고 또 네, 의원도 됐고 김태규 전 인권위 부위원장을 네. 방통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제 2인 체제인 거네요. 예, 그 2명이면은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서 지금 과천 방통위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문 걸어 잠그고 2명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불법이다. 어떻게 2명이서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통위법에 2명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회의를 뭐 결정할 수 있다. 안건을 뭐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불법은 아니고 방통위의 설립 취지에는 어긋난 게 맞죠. 방통위를 정부 그냥 부처에서 떼어내가지고 독립기구로 만든 이유가 여야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자. 그래서 5명의 방통위원들이 대화 타협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송 정책을 마련하자, 환경을 마련하자, 공영방송을 보장해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원래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주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2분이서 마음대로 이것저것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잘못이 됐고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네. 이게 또 발의가 돼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6개월 정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6개월 동안 방통위원장 임무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그냥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 임명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지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좋아 나는 뭐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지 뭐 6개월 동안
내가 직무정지 있으면서 그냥 뭐 상황을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할 거야. 그럼 6개월 후에는 내가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보겠어. 이러한 결심을 하고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있어 보여요. 네. 이제 그만둘 수도 있고요. 네. 또 임명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진숙 이제 위원장은 우리가 청문회 때 계속 지켜봤죠. 사흘 동안. 네. 이제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도 좀 꽤 많았고, 네. 이 역사관 이런 것들도 강제 동원에 대한 견해를 아예 나는 못 밝히겠다라고도 하고, 이해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정동윤 의원도 아주 작심하고 발언을 하신 것도 있고,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또한 또 역사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 정책을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끌어가겠어라는 비전이 없어요. 저는 지금 방통위원장 지명을 받아서 제가 방통위원장 취임하면 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앉았을까요? 이 자리에 그러면? 시키니까 앉았죠. 그냥.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분이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에 영입이 돼서 당무위원직을 역임을 하고 뭐 대구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총선도 나가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언론 투표도 하고 이렇게 특정한 정당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네. 저는 보수우파 사람이지만 방통위원장 자리는 보다 정파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방송 환경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을, 그런 의지와 능력과 자질과 과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대단히 정파적이라는 거죠. 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셨을까라는 궁금증도 많이 듭니다. 아까 했잖아요. MBC 사장 바꾸려고 한다고. 그렇다면 적임자네요. 그렇게 이제 보수파 쪽과 용산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수파 사람이지만 어쨌든 공영방송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내 손아귀에 둬야지, 나를 비판하지 않고 정권의 홍위병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맡겨야지. 그것은 뭐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권 잡을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정말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쭉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왜 지금일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만들어도 돼요라고 얘기했겠죠. 너무 간단한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반대하면 제2부속실 절대로 설치하지 마세요. 나는 설치해도 나는 거기 인정 안 할 거예요라고 하면은 네. 제2부속실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게요라고 하고 대략 한 6, 7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를 설득을 했고, 네.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 그럼 만드세요라고 하니까. 윤허를 해줬기 때문에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뭐 검찰의 수사가 이제 완전히 떨쳐버려졌으니까 무혐의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제대로 보좌를 받아보자, 이렇게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난 지금 싫다, 아니면 이제 한두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시작이 됐다. 야. 용산의 분위기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결정을 하면 뭐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한 소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해 봅니다. 김건희 여사 둘러싼 논란이 더 이제 끊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재형 목사의 주장을 보면 장 차관 인사 개입까지도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최재형 목사의 주장이고, 네. 또한 최재형 목사랑 김건희 여사 두 분이 나눈
그 대화방에서 그러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도 흉흉한 소문은 더 많이 들었죠. 뭐 장차관 인사 개입뿐만이 아니라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확정적인 증거가 없고 확정적으로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이제 10월 달부터 아마 국회에서 국감이 열릴 거예요. 국정감사. 네. 그때 좀 많은 제보가 들어가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제보받고 확인하고 국회에서 좀 폭로하고 터뜨리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논란이 너무나 많잖아요. 의혹도 많고.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나타내고 그런 차원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함으로써 제대로 공식적인 투명한 보좌를 해보자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제대로 공식적으로 좀 다른 구설수 나오지 않게 좀 제대로 좀 보좌를 해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소식도 좀 들으셨을까요?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이야기. 들었죠. 그것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서 또한 저희들 평론할 때 주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네. 최상병 사망 사건, 순직 사건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도 또 이종호 씨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네.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약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격려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수사한 사람한테 야 이거 저기 용산에서 좀 신경 쓰고 있고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거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담당했던 이제 형사 팀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수사 잘했다라고 칭찬해놓고 네. 그래가지고 국회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한 분이 이전에 관세청에서도 근무하고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그보다 더 높은 데서 힘이 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네. 또한 청장급에서도 연락이 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종호 씨 그 주가 조작 사건과 그 임성근 사단장 승진하려고 시키려고 했던 멋쟁 해병 중에 멤버 그 사람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위에 누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심의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들이 조금씩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김건희 여사를 의심을 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 참 불행한 나라가 돼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전혀 없어요. 추측과 상상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추측과 상상이 왠지 퍼즐들이 맞춰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의 최상병 사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이것도 좀 바라보게 되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제죠. 여러 가지 또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니까 예. 이런 것들은 좀 더 유익게 봐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하여튼 용산과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MBC 너무 미울 것 같아요. 이것도 어제 MBC가 보도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또 하나는 댐을 이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네. 4대강을 대자뷰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4대강도 문제가 많았는데 또다시 이걸 한다니? 근데 이게 기후 대응 때문이라고 이제 전부 다 퀘스천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비판을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고 수자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자원인데 예. 이것을 그냥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좀 수자원, 용수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댐을 만들어서 좀 저장하는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양양 오늘 시간이 저희가 별로 없어요. 야구 중계를 해야 돼서.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